회장님은 나를 사위로 삼고 싶어 하셨지만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나를 뒷바라지해준 가난한 여자와 결혼했다. 그런데 한 달 후 회장님이 나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물었다. 자네 아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서울의 연말은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만 신라호텔 연회장의 열기는 사람들의 온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성공을 향한 뜨거운 야망으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빛나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대한 기둥 옆에 몸을 숨긴 채 잔에 담겨 넘실거리는 레드와인을 만지작거리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내가 입고 있는 정장은 내 생애 가장 비싼 옷으로 아내 서연이 재봉 공장에서 일하며 한 달 월급을 꼬박 모아 사준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당신도 관리직이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번듯하게 차려입어야 한다며 시골뜨기라고 무시당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닿는 떫고 쓴맛이 서연이 매일 아침 나를 위해 끓여주는 구수한 보리차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거대한 눈물방울처럼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늘어선 연회장을 둘러보자 나는 기이할 정도로 이질감을 느꼈다. 내 주위에는 배 나온 신사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모님들이 옥수수알 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채 수천억짜리 프로젝트와 유럽 여행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리고 나, 박지훈, 강원도 깡촌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나는 비록 흥진그룹 영업팀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남의 옷을 빌려 입은 이방인 같았다. 은은하게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잦아들고 무대 위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포트라이트가 연회장을 훑다가 중앙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최태식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부동산 업계의 공주라 불리는 외동딸 유라가 불꽃처럼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도도하게 서 있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흥진그룹 임직원 여러분. 최 회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올해 우리 흥진은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 성공 뒤에는 젊은 인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 저의 든든한 오른팔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최 회장은 마치 교활한 늙은 여우가 먹잇감을 바라보듯 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박지훈 영업팀장,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최 회장 곁에 서자 그는 친근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윽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연 회장 전체를 침묵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는 박 팀장의 재능과 인품을 매우 아낍니다. 그래서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 팀장은 다음 달부터 부사장으로 승진할 것입니다. 둘째, 제 외동딸 유라를 박 팀장에게 시집 보내고자 합니다. 이 흥진그룹은 머지않아 자네들의 것이 될 걸세. 연 회장 전체가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내 박수와 축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유라는 내 옆에 서서 거만하면서도 소유욕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내 팔짱을 끼며 나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축하해요. 시궁창 쥐가 드디어 쌀독에 빠졌네. 머릿속이 아찔했다. 눈앞에 화려한 미래가 펼쳐졌다. 강남의 아파트, 외제차, 유럽 여행, 권력, 돈. 우리 가문 대대로 꿈도 꿔보지 못한 모든 것들이었다. 고개만 한번 끄덕이면 나는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을 이루고 태어날 때부터 나를 짓누르던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 속에서 서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재봉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인 서연의 두 손이 떠올랐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낡은 반지하 방 천장에서 비가 셀 때면 서연은 빗물을 받아내며 마른 자리를 나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젖은 곳에서 잠을 청했다. 아침에 내가 출근해야 한다면서 끓인 라면 하나를 두고도 서연은 국물만 마시고 면은 전부 내게 덜어주었다. 당신이라도 든든히 먹어야 힘내서 일하지. 가난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지만 의리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 서연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은인이자 내 살과 피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내 꿈을 키워주었다. 만약 내가 지금 고개를 끄덕인다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안의 인간성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배신자가 되고 화려한 가면을 쓴 짐승이 될 것이다. 나는 반짝이는 구두를 내려다보고 비웃음을 머금은 유라를 쳐다본 뒤 마침내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순간 파티의 화려함이 역겨울 정도로 유치하고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연회장의 공기는 내 대답을 기다리며 끈적하게 굳어졌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무대 위로 쏟아졌다. 질투, 선망,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들이었다. 최 회장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내 어깨를 짚은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처신 잘해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이 날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나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며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회장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총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사장이라는 직책은 이 업계의 누구라도 꿈꾸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다. 옆에 있던 유라가 슬쩍 내게 다가왔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나는 이 단어에 힘을 주었다. 내 어깨 위 최 회장의 손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결혼이라는 중대사에 대해서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천장의 에어컨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서운 침묵이었다. 최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극도의 경악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 빈손으로 올라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친구를 바꾸고 부자가 되면 아내를 바꾼다고들 하지만 제 양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현명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입니다. 우리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서연이는 학업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전단지를 돌리며 푼돈을 모아 제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마치 낡은 반지하 방의 희미한 등불 아래서 바느질하는 서연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 또한 그녀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제가 아플 때면 그녀는 밤을 새워 죽을 끓여주었고 제가 실패했을 때면 유일하게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청춘을 저 하나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부귀영화를 탐하여 조강지처를 벌인다면 저는 더 이상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누구를 이끌고 관리할 자격 또한 없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자가 어찌 회사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마친 나는 최 회장과 하객들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 조건이라면 부사장직도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쿵 하는 건조한 소리가 인생 역전의 모든 환상을 끝장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이내 시퍼렇게 질렸다. 평생 명령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사는데 익숙했던 그였다. 아마도 일개 팀장 나부랭이에게 이렇게 대중 앞에서 찬물을 뒤집어 쓴 것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유라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내 팔에서 자신의 팔을 꼼 빼냈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이들은 내가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찬 멍청이라고 혀를 찼다. 하지만 특히 나이 지긋한 직원들 몇몇은 존경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의리를 지키려는 내 신념에 공감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천근만근의 짐을 벗어 던지는 기분이었다. 저 문 밖에는 최 회장 같은 권력자의 무자비한 보복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길의 끝 좁디 좁은 반지하 방에는 나를 위해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이야말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나의 진정한 집이자 안식처였다. 나는 화려한 조명들을 뒤로하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주차장의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와닿으며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나는 넥타이를 풀고 서울거리의 매캐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연회장의 진한 향수 냄새보다 훨씬 상쾌하게 느껴졌다.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렸다. 거기서, 당신 거기서요. 유라였다. 그녀가 나를 따라 달려왔다. 붉은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렸다. 곱게 화장한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다. 미쳤어요, 박지훈 씨?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내 눈에 띄려고 줄을 서는지 아느냐고. 어떻게 감히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녀에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어요? 유라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다. 나는 침착하게 오토바이 스탠드를 세우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유라 씨, 망신을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겐 이미 아내가 있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유라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시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 손발은 다트고 하루 종일 재봉틀만 붙잡고 사는 그 시골뜨기를 아내라고 불러요? 흥진그룹의 사위가 되는 대신 시장 생선가게 아줌마 같은 지질이 궁상인 여자를 택하겠다고. 당신 정말 멍청하군요, 박지훈 씨. 사랑이 밥 먹여줘요? 아니면 그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평생 썩고 싶어요? 유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자존심을 찔렀다. 그녀는 나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까지 짓밟았다. 나는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억눌렀다. 유라 씨,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이 제 아내보다 부자일 순 있겠죠. 당신이 입은 옷이 더 비쌀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격까지 그녀의 발끝이라도 따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제 아내는 돈은 없지만 자존심과 희생정신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돈으로 감정을 사려 하거나 출신 배경으로 남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돈은 대단하겠지만 그걸로 인품까지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유라는 충격을 받은 듯 나를 쳐다보았다.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심한 말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늘 떠받들어지는 것에 익숙했기에 나의 저항은 그녀에게 충격과 증오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좋아, 아주 잘났어. 유라는 이를 갈며 내 얼굴에 손가락질했다. 그 잘난 인품 붙들고 잘 살아봐.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흥진그룹 없이 당신들 부부가 어떻게 사나 보자고. 두고 봐, 우리 아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을 마친 그녀는 챈 돌아섰다. 시멘트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날카롭고 증오에 차 있었다. 그녀는 고급 세단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자욱한 먼지만이 남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유라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나는 최 회장의 권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흙을 백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 같은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죽이는 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다시 서연의 얼굴이 떠오르자 마음속 불안이 가라앉았다. 나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이 헐떡이며 도로로 나섰다.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오갔다. 나는 그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비록 내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적어도 오늘 밤 나는 집에 돌아가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회장 사위 자리를 거절했다는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생물체 보듯 쳐다봤다. 고소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보복은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했다. 나와 서연은 이달 말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혼인신고는 오래전에 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계속 미루고 있었다. 이제 겨우 돈을 좀 모아
회사 근처의 소박한 식당에서 친구 몇 명을 초대해 조촐한 식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식당 지배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쩔쩔매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에 갑자기 전기시설 문제가 생겨 긴급 보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약하신 예식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2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전기시설 문제는 핑계일 뿐이었다. 최 회장의 손이 닿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내 모든 길을 막고 나를 망신주고 내 결혼식이 순탄치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다른 몇 군데에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온갖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 최 회장이 이 지역 전체에 나를 막아달라고 손을 써놓은 것이 분명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나는 힘없이 오토바이를 끌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서 청소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남자라는 작자가 아내에게 결혼식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하다니 무슨 낯으로 그녀를 봐야 할까. 왔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환한 미소가 피곤에 지친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얼굴이 팽숙하네. 나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돌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목이 메어왔다. 서연아, 미안해. 식당에서 예약을 취소했어. 다른 곳들도 다 안 된다고 하네. 최 회장 지신 것 같아. 나는 차마 서연의 눈을 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실망감을 보게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서연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작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나는 또 무슨 큰일이라고. 식당에서 못하면 어때요? 여기서 우리 집 앞에서 하면 되지. 더 오붓하고 돈도 아끼고 좋잖아요. 비싼 음식이 뭐 그리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하고 이웃들이 축복해주면 그걸로 된 거죠. 하지만 너무 좁고 누추하잖아. 당신한테 미안해서. 나는 힘없이 말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지 화려한 식당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식은 가난한 동네의 좁은 골목에서 열렸다. 우리가 부자에게 핍박받는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모두가 우리를 안타까워하며 발벗고 나섰다. 골목 어귀에서 순댓국 밥집을 하는 아주머니는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를 빌려주시고 직접 순대와 머리고기를 삶아주셨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칠수 아저씨는 반짝이 전구를 달고 비를 막을 천막을 쳐주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맥주와 음료수 몇 박스를 협찬해 주셨다. 옆방에 사는 대학생들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야자수 잎과 풍선으로 결혼식장을 꾸며주었다. 결혼식 날 작은 골목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산의 진미도 비싼 와인도 없었다. 오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과 찰밥,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따뜻한 사람의 정만이 있었다. 나는 낡은 정장을 입었고 서연은 동네 가게에서 빌린 소박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시장에서 산 꽃다발을 들었다. 내가 서연에게 반지를 끼워줄 때 다이아몬드 하나 박히지 않은 얇은 금반지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나는 속삭였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고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당신 아내가 되고 이렇게 이웃들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예요. 칠수 아저씨가 소주잔을 높이 들고 외쳤다. 자, 우리 지훈이랑 서연이 백년해로를 위하여.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는 놈들은 신경 쓰지 마. 가난해도 깨끗하게, 초라해도 당당하게. 부부간의 의리가 진짜 금이고 옥이야. 위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잔 부딪히는 소리가 도로의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를 압도했다. 그 순간 고단한 삶에 지쳤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이웃들의 얼굴과 내 곁에 수줍게 서 있는 현명한 아내를 보며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최 회장은 돈으로 식당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사람의 정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나에게 이 가난한 결혼식은 내가 본 그 어떤 호화로운 파티보다 더 성대하고 화려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힘겨운 싸움이지만 용기로 가득한 전쟁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결전의 날을 맞이하는 병사의 심정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최 회장의 보복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르고 잔인할 줄은 몰랐다. 지난 5년간 몸담았던 영업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며칠 전만 해도 내 승진을 축하하며 악수를 청하던 동료들은 모두 키보드에 고개를 파묻고 아무도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창가에 있던 내 넓은 책상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내 물건들은 낡은 종이 상자에 담겨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인사팀장, 회사에서 아첨꾼으로 유명한 김 부장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애써 가식적인 예의를 차리며 말했다. 박지훈 씨, 회장님 직속 지시입니다. 회사 조직 개편에 따라 영업팀장 자리는 다른 사람이 맡게 되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경기도에 있는 제사 물류창고로 발령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바로 가서 업무 인수인계 받으세요. 나는 발령장을 받아들었다. 무심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에어컨 바람을 쐬며 수십 명의 직원을 관리하던 팀장에서 하루아침에 월급이 3분의 2로 깎이고 먼지 구덩이 창고의 평사원으로 강등된 것이다. 김 부장님, 저는 회사 규율을 어긴 적도 없고 지난달 실적도 팀에서 1등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발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김 부장은 비웃으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나한테 물어서 뭐해요? 누구한테 밉보였는지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회장님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사표 쓰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흥진그룹의 힘으로 당신을 막으면 이 서울 바닥에서 당신 받아줄 회사 아무데도 없을걸? 그러니 그냥 꾹 참고 다니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나는 손안의 종이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다. 사표?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서연은 최근 공장의 먼지 때문에 폐가 안 좋아져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 약값, 월세, 생활비 모두 내 월급에 의지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내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종이 상자를 들고 삐까뻔쩍한 고층 빌딩을 묵묵히 걸어 나왔다. 제사 물류창고는 먼지투성이 공단 깊숙한 곳에 있었다. 내 업무는 서류 관리가 아닌 사실상 막노동이었다. 창고 관리자는 온몸에 문신을 한 돼지 삼촌이라 불리는 뚱뚱한 남자였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턱을 치켜들었다. 네가 박지훈인가? 위에서 정신교육 좀 시키라고 보냈다며? 여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일 없어, 임마. 저기 새로 들어온 도자기 500상자. B구역으로 전부 옮겨. 다 못 끝내면 집에 갈 생각 마. 500상자. 한 상자에 좋기 10kg은 나갔다. 나는 와이셔츠를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일에 뛰어들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얼굴은 먼지로 뒤덮였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가락은 물집이 잡히고 쓰라렸다. 점심으로는 차갑게 식은 밥에 짜디짠 두부조림 몇 조각이 전부였다. 해가 저물어서야 나는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서연은 흙투성이에 남루한 몰골로 돌아온 나를 보고 기겁하며 달려왔다. 어머, 당신. 꼴이 왜 이래요? 어디서 넘어졌어요? 나는 서연이 걱정할까봐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상처투성이 손을 등 뒤로 감췄다. 아, 회사 창고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직원들 좀 도와주느라 오랜만에 몸 좀 썼더니 개운하고 좋네. 서연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따뜻한 물을 받아와 내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날 밤 내가 허리 통증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잠결에 나는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햇볕에 그을린 내 맨등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최 회장의 핍박은 육체적인 고통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내 정신과 명예까지 짓밟으려 했다. 창고로 발령받은 지 일주일 후 악의적인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멀리 떨어진 이곳 창고 직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점심시간. 인부들이 모여 앉아 냉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지나가자 그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는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어이, 들었어?
저 박지훈 마누라 촌스럽게 생겼어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며? 한 남자가 내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뭐가? 순해 보이기만 하던데. 순하긴 개뿔. 본사 사무실 애들 말로는 저놈 마누라가 사실은 한물간 스폰서녀래. 옛날에 재벌 회장님들 모시면서 번 돈으로 저놈 대학 공부시켰다던데. 이제 스폰서가 끊기니까 순진한 시골 여자 코스프레 하면서 저놈한테 빌붙은 거래. 어쩐지 공장 월급으로 어떻게 대학생을 뒷바라지 하나 했네. 결국 몸 팔아서 번 돈이었구만. 저 박지훈 저놈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겠지. 그냥 얼굴마담 남편 노릇 해주는 거 아니야.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나는 안전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달려가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누가 내 놈더러 내 아내를 모욕하라고 했어. 상대방도 지지 않고 내 손을 뿌리쳤다. 내가 틀린 말했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 회사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고상한 척하지 마. 임마. 나는 주먹을 휘둘러 그의 뻔뻔한 얼굴을 날려버리려던 참이었다. 그때 돼지 삼촌이 나타나 소리쳤다. 웬 소란이야. 다들 잘리고 싶어? 박지훈, 너 사람 치려고 했어? 당장 경위 섰어. 나는 그의 멱살을 놓았다. 숨을 헐떡이며 눈이 시뻘개졌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내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나는 즉시 해고당했을 것이다. 최 회장이 원하는 대로. 나는 분노를 삼키고 비웃는 무리를 뒤로 한 채 돌아섰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서연은 집 앞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아내의 순박하고 착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며왔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내 조강지처가 이제는 이런 더러운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 왔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웃었다. 아침 햇살처럼 맑은 미소였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가녀린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숨기는 거라니요? 갑자기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해요? 나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은 너무나도 깊고 진실해서 그런 뜬소문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미안해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화가 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아내만 믿어.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내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지훈 씨, 세상 사람들의 혀는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나무가 곧으면 그림자가 휘지 않는 법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알잖아요. 당신만 나를 믿어준다면 온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려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서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 안의 모든 의심을 씻어내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평온함 뒤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주말에 서연은 시부모님께 보낼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러 대형 마트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태우고 강남의 큰 마트로 향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서 쇼핑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다. 보통 서연은 푼돈이라도 아끼기 위해 동네 시장만 다녔다. 와인과 수입 식료품 코너에 들어서자 나는 서연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걷는 것을 보았다. 시골 여자가 처음 와보는 화려한 장소에서 보이는 어색함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진열대를 훑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표 하나하나를 살폈다. 갑자기 와인 코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한 프랑스인 부부가 젊은 직원이 자신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당황하며 불쾌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젊은 직원은 어설픈 영어로 더듬거렸고 두 손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프랑스어를 쏟아내며 수천만 원짜리 레드 와인병을 가리켰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지켜보더니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갔다. 내가 놀라서 쳐다보는 앞에서 그녀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유창하고 정확한 발음의 프랑스어로 입을 열었다. 실례합니다만 도와드릴까요? 혹시 비프스테이크와 곁들일 2010년산 보르도 와인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프랑스인 부부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눈을 빛내며 돌아보았다. 그들은 중요한 사업 파트너에게 선물할 적당히 떫고 뒷맛이 깊은 와인을 찾고 있는데
직원이 디저트용 스위트 와인을 건네주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맨 위 선반에 있던 다른 와인병을 정중하게 집어들고 설명했다. 두 분께는 이 샤토 마고가 최고의 선택일 겁니다. 블랙커런트와 자두향의 오크향이 살짝 가미되어 와인 애호가의 섬세한 입맛에 아주 잘 맞습니다. 게다가 2015년은 포도 풍년이라 품질 또한 매우 안정적이죠. 프랑스인 남자는 와인병을 들어 살펴보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매그니픽, 마담. 훌륭합니다. 부인을 연발했다. 그는 심지어 서양 귀족처럼 허리를 숙여서 연에게 경의를 표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입을 떡 벌렸다. 이게 서연이라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1년 내내 재봉틀 바늘과 실만 만지던 내 아내가 맞나? 와인병을 든 그녀의 자태.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우아한 분위기는 내가 알던 소박한 시골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부부가 떠나자 서연은 돌아보다가 내 멍한 표정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녀는 서둘러 와인병을 내려놓고 평소의 수줍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다 봤어요. 이제 가요. 서연은 내 손을 잡아 끌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주차장에 나와서야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서연아, 당신 방금 프랑스어 한 거야? 어떻게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저 와인 수천만 원짜리라 나는 쳐다볼 엄두도 못 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옛날에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평창동에 사는 프랑스인 사장님 댁에서 몇 년간 입주가사 도우미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엄청 까다로워서 의사소통 때문에 프랑스어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와인을 즐겨 마셔서 와인 창고 정리하다 보니 어깨너머로 좀 배우게 된 거예요. 설명은 그럴듯했다. 외국인 집에서 오래 일한 가사 도우미가 외국어를 좀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그 분위기, 와인의 빈티지와 오크향까지 꿰뚫어보는 그 깊은 지식이 과연 어깨너머로 배운 것만으로 가능할까? 나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큰 의문이 싹됐다. 마치 내 아내가 평범한 모습 뒤에 거대한 빙산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서연에 대한 이상한 점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의심이 극에 달한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 서연은 퇴근길에 비를 흠뻑 맞았다. 밤이 되자 그녀는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고 헛소리를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나는 황급히 물수건으로 아내의 이마를 닦아주었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다. 병원을 데려가려 했지만 주머니를 뒤져보니 현금이 하나도 없었다. 월급날은 아직 멀었고 모아둔 돈은 얼마 전 어머니 댁 지붕 수리비로 보내드렸다. 문득 서연이 평소에 들고 다니던 작은 지갑이 생각났다. 가끔 시장 갈 돈을 그곳에 넣어두곤 했다. 나는 서둘러 옷걸이에 걸린 아내의 낡고 해진 가방을 뒤졌다. 가방 안에는 실과 바늘, 자투리 털실,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지갑을 찾아 열어보니 달아빠진 지폐 몇 장뿐이었다. 실망하며 가방을 닫으려던 순간 손끝에 무언가 걸렸다. 가방 밑바닥 깊숙한 곳, 아주 교묘하게 꿰매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비밀 지퍼가 있었다. 호기심에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돈 대신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카드를 꺼내 희미한 등불 아래 비춰보았다. 심장이 젖는 듯했다. 그것은 평범한 신용카드가 아니었다. 차가운 금속 재질의 묵직한 검은색 카드였다. 테두리는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로마 병사의 형상이 정교하게 양각되어 있었다. 나는 가난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만큼의 상식은 있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온 카드, 일명 블랙카드였다. 이 카드는 돈만 많다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매년 수십억 원을 쓰는 최상위 부자들에게만 은행에서 직접 초청해야 발급되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카드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황민서. 내 아내 이름은 김서연인데 하지만 그 아래 양각된 생년월일을 자세히 보니 아내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손이 덜덜 떨려 카드를 놓칠 뻔했다. 어떻게 내 아내가 푼돈을 아끼기 위해 반찬거리 하나를 두고도 고민하던 가난한 공장 노동자가
최상류층의 상징인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 만약 이 카드가 진짜라면 한도는 무제한이었다. 이 카드 한 장이면 이 낡은 동네 전체를, 심지어 내가 다니는 회사까지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안 돼요. 우리 아빠 해치지 마세요. 침대 쪽에서 들려온 서연의 잠꼬대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열 때문에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썹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황민서, 아빠, 흩어진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황씨, 혹시 흥진그룹의 전임 회장이었던 황태준 회장의 성씨? 최 회장이 권력을 잡기 직전 10년 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바로 그 사람.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나는 서둘러 블랙카드를 비밀 주머니에 다시 넣고 지퍼를 잠근 뒤 가방을 제자리에 걸어두었다. 심장이 터져 나올 듯이 쿵쾅거렸다. 나는 침대로 돌아가 서연을 끌어안았다. 아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연약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보니 사랑스러움 뿐만 아니라 어둡고 거대한 비밀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당신은 누구일까? 왜 저런 카드를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잠꼬대 속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원수는 누구일까?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창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마치 풀리지 않은 원혼의 울음소리처럼. 나는 우리 부부의 평온한 삶이 곧 끝날 것임을 직감했다. 내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폭풍이 바로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 내리던 밤, 기묘한 블랙카드를 발견하고 사흘 뒤 나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익숙해서 소름이 돋았다. 최 회장의 비서였다.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 회사가 아닌 이태원의 어느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은밀한 프라이빗 바에서 저녁 8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자욱한 시가 연기로 가득 찬 VIP 룸이었다. 흐느끼는 듯한 재즈 음악이 흘렀다. 최 회장은 호피 무늬 가죽 소파에 앉아 독한 양주잔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덫에 걸린 사냥감을 보듯 나를 꿰뚫었다. 앉아.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턱짓으로 말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회장님, 여기까지 부르신 게 술 한잔 하자고 부르신 건 아닐 텐데요.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최 회장은 비웃었다. 계산적인 주름으로 가득 찬 얼굴이 뒤틀렸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사진 뭉치를 꺼내 내 앞 유리 테이블 위로 던졌다. 봐. 똑똑히 보라고. 내 집구석에 있는 그 조강지처라는 년이 어떤 인간인지. 나는 사진 뭉치를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있었다. 하지만 반지하 방에 낡은 옷을 입은 서연이 아니었다. 선글라스를 낀 채 은밀한 카페에 앉아있는 세련된 여인이었다. 첫 번째 사진에서 서연은 외국인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와 악수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두꺼운 서류철에 서명하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하고 고뇌에 차 있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스위스의 한 대형 은행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은행의 로고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봤나? 최 회장은 시가에 불을 붙이며 비아냥거렸다. 내 마누라, 보통 시골뜨기가 아니야. 내가 한 달 동안 탐정을 붙여서 감시했지. 만나는 놈들이 전부 악질 변호사에 잘나가는 금융 전문가들이야. 내 생각에 실업자인 재봉사 나부랭이가 어디서 그런 인맥을 구하고 변호사 고용할 돈이 어디서 났겠어? 나는 입을 다물었다. 사진 가장자리를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사진들은 내 아내의 의심, 블랙카드, 그리고 그녀의 유창한 프랑스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최 회장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내 얼굴에 연기를 뿜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과 회유가 섞여 있었다. 지훈아, 잘 들어. 그 서연이란 년은 널 이용하고 있는 거야. 아주 큰일을 꾸미고 있다고. 어쩌면 내 경쟁사가 심어놓은 스파이거나 아니면 도망 중인 국제 사기꾼일지도 모르지. 넌 그냥 그 여자가 숨기 위한 위장막일 뿐이야. 그 여자 버리고 내 사위가 돼.
내가 내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내게 걸맞은 자리를 주겠어.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까지 진창에 빠뜨리지 마. 최 회장의 말은 독처럼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아마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열에 들떠 고통 속에서 아빠를 부르던 서연의 모습과 블랙카드에 새겨져 있던 황민서라는 이름은 내게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 회장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간질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사진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직원의 사생활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잘못 아셨습니다. 제 아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든. 그녀는 제가 아플 때 죽을 끓여주고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굶주림을 참아준 여자입니다. 회장님은 돈으로 많은 것을 사실 수 있겠지만 제 아내를 향한 제 믿음까지는 사실 수 없을 겁니다. 최 회장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술잔이 넘어져 술이 쏟아졌다. 이 멍청한 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군. 좋아, 그년을 믿겠다니 어디 한번 둘이 같이 죽어봐라. 네가 그년을 얼마나 감싸줄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바로잡고 차갑게 대답했다. 신경 꺼주십시오. 그럼 이만. 나는 발을 걸어 나왔다.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밤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때렸다. 나는 방금 악마에게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서연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 했다. 그녀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반지하방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아직 자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밥상 옆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녀는 서둘러 일어섰다. 하지만 내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그녀는 그대로 멈춰섰다. 여자의 직감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나는 문을 잠그고 그녀를 침대에 앉혔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마지막 확인을 위해 그녀의 가방에서 몰래 꺼내왔던 블랙카드를 주머니에서 꺼내 식어버린 국그릇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아, 이제 말해줘. 이 카드의 주인 황민서는 누구야? 그리고 왜 최 회장이 당신을 두려워해서 나를 불러내 당신이 변호사를 만나는 사진까지 보여주며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 거지? 서연은 블랙카드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극심한 고통이 담겨 있었다. 당신, 다 알아버렸군요? 서연은 흐느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 말고는. 하지만 내가 최 회장 앞에서 당신을 믿었던 것처럼 당신도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다.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10년간 억눌러온 가슴 찢어지는 울음이었다.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을 둘러싼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지훈 씨, 내 진짜 이름은 황민서예요. 아버지는 흥진그룹의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이셨던 황태준 회장님이시고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황태준, 10여 년 전 서울 경제계의 전설이었던 이름. 건설업의 제왕이라 불렸지만 아내와 함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인물. 10년 전, 서연은 목이 맨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태식은 아버지의 부사장이자 의형제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지만 그의 야망은 너무 컸어요. 그는 외부 세력과 결탁해 장부를 조작하고 아버지를 속여 유령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어 지분을 빼돌렸어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채고 그를 고발하려 하자 사고가 일어났어요. 서연은 내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그날 밤 부모님이 타신 차가 대관령 고갯길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락했어요. 저는 다행히 그날 열이 나서 유모 할머니와 집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최태식은 아버지가 모든 경영권을 자신에게 넘긴다는 가짜 유언장을 내밀었어요. 집안의 재산은 모두 압류당했고 저는 낯선 남자들에게 미행과 협박을 당했어요. 유모 할머니가 그날 밤 저를 몰래 데리고 도망치셨어요. 가짜 신분증과 만약을 대비해 어머니가 스위스에 만들어 두셨던 비밀 계좌 카드만 챙겨서요.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12살의 어린 소녀가 하룻밤 사이에 부모님과 전 재산을 잃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추격을 피해 다른 이름으로 숨어 살아야 했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며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온갖 떼진 일을 해야 했다. 흔적이 남을까봐 이 카드에 있는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못했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요. 서연은 눈물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당신은 착하고 순수했어요. 당신은 오랫동안 내가 잊고 지냈던 안정감을 주었어요. 과거를 묻고 당신과 평범한 삶을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최태식, 그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가 당신을 해치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옛 변호사님께 다시 연락했고 이 비밀 자금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며 그를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내 작은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과 존경심으로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너무나도 큰 짐을 짊어지고 지난 수년간 홀로 어둠과 싸우면서도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나를 위해 밥을 짓고 잠자리를 돌보아 주었던 것이다. 반지하 방은 침묵에 잠겼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밤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서연을 꽉 껴안았다. 내 모든 온기와 힘을 그녀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왜 나한테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 혼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지치지도 않았어? 나는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서연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무서웠어요. 내가 부잣집 딸이고 이런 끔찍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걸 알면 당신이 겁을 먹고 날 떠날까봐,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까봐 무서웠어요. 우리의 상대는 너무 강해요. 돈도 권력도 심지어 조폭까지 손에 쥐고 있어요. 나는 눈물로 젖은 서연의 얼굴을 들어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서연아, 나는 내 남편이야. 부부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는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이 날 버리지 않았는데 이제 당신이 힘들다고 내가 당신을 버리면 난 사람도 아니지. 나는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아 내 왼쪽 가슴,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는 곳에 얹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 당신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야. 당신 부모님의 정의를 되찾는 것은 이제 나의 책임이기도 해. 최태식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부부가 한마음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고 믿어. 우리는 당신의 것을 되찾을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정의와 도리를 위해서. 서연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감동과 절대적인 신뢰가 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눈빛이 이상할 만큼 단호해졌다. 고마워요. 당신만 곁에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지훈 씨, 이 싸움은 정말 위험할 거예요. 최태식이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모든 계획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최태식의 가짜 유언장에는 허점이 있대요. 하지만 사건을 뒤집으려면 아버지의 비밀 장부를 찾아야 해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최태식이 회사 이름으로 저지른 모든 더러운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장부를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곳에 숨겨두셨다고 했어요. 그게 어딘데? 지금은 최태식이 개인 저택으로 쓰고 있는 평창동의 옛날 우리 집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 아니에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적의 소굴에 잠입하는 것, 그것은 미친 짓이고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을 보니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어.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밤 당장 가지러 가자. 우리는 다음날 하루 종일 준비를 했다. 서연은 기억을 더듬어 저택의 설계도를 그렸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의 구석구석은 그녀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저택은 한강변에 위치해 있었고
외부와 단절되어 경비가 삼엄했다. 하지만 서연은 옛날 아버지와 숨바꼭질할 때 자주 이용했던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다. 강둑에서부터 저택의 와인 저장고로 바로 이어지는 지금은 물이 마른 낡은 배수관이었다. 그날 밤,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려 행동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우리는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손전등과 간단한 자물쇠 따는 도구를 챙겼다. 택시를 타고 평창동 근처까지 간 뒤 갈대가 무성한 강둑을 따라 걸었다. 진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처음 고백하던 순간보다 더 떨렸다. 저기 입구가 있어요. 서연이 덤불로 가려진 배수관 입구를 가리켰다. 우리는 어둡고 축축하며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배수관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서연이 앞장서고 나는 길가에서 주운 쇠파이프를 든 채 바짝 뒤따랐다. 15분쯤 기어가자 와인 저장고로 이어지는 맨홀 뚜껑에 다다랐다. 서연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밀어 올렸다. 끼익하는 작은 소리에 둘 다 심장이 철렁했다. 다행히 와인 저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1층으로 몰래 올라갔다. 화려한 저택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복도에 희미한 취침등 불빛만이 보였다. 서연은 로비에 걸린 유럽의 전원 풍경을 그린 커다란 유화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림 액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어머니가 그리신 그림이에요.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재촉했다. 우리는 서둘러 2층, 아버지의 옛 서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정원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경비원의 순찰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황급히 두꺼운 벨벳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창문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숨을 죽이고 서연을 꽉 껴안았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나를 이끌고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방은 옛날 모습 그대로였지만 최 회장의 지독한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금고는 이 책장 뒤에 있어요. 서연은 속삭이며 책상 밑에 비밀 스위치를 더듬어 찾았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책장이 옆으로 돌아가며 벽에 숨겨진 낡은 금고가 드러났다. 비밀번호. 아버지는 가장 행복했던 날이 비밀번호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생일이었다. 삑삑삑 딸깍. 금고 문이 열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얇은 먼지층뿐이었다. 장부는 없었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얘지며 망연자실했다. 이럴 리가. 설마 그가 이미 찾아서 없애버린 걸까? 우리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텅 빈 금고 안을 뒤졌다. 그때 내 손끝이 금고 문 안쪽에 닿았다. 무언가 이상하게 튀어나온 것이 느껴졌다.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같은 색 페인트로 칠해진 테이프로 교묘하게 가려진 아주 작은 틈이 있었다. 손톱으로 테이프를 떼어내자 작은 열쇠 하나가 내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가 급하게 뾰족한 것으로 새긴 듯한 작은 글씨가 있었다. 사랑하는 딸에게 만약 이걸 읽게 된다면 김 기사님을 찾아가거라. 그분에게 아버지의 심장이 있다. 김 기사님. 서연은 눈을 빛내며 외쳤다. 맞아요. 김 기사님은 아버지께 가장 충성스러웠던 분이에요. 사고 이후에 그분도 사라지셨어요. 저는 그분이 돌아가셨거나 배신한 줄로만 알았어요. 누구냐? 문 앞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방 안에 불이 환하게 켜졌다. 우리는 찜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비단 잠옷을 입은 최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검고 섬뜩한 권총이 우리를 향해 겨눠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허허, 이런 한밤중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셨군. 최 회장은 악마처럼 웃었다. 이 책장이 수상쩍다고 생각은 했지만 여기서 쥐새끼 2마리를 잡게 될 줄이야. 유언장을 찾으러 왔나? 아니면 증거를? 서연은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당당하게 노려보았다. 최태식,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회사를 빼앗았지. 당신은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최 회장은 비웃으며 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죗값?
이 바닥에서 내가 곧 법이야. 내 애비를 죽였는데 내년이랑 내 서방놈 하나 더 죽이는 게 뭐 어렵겠어. 오늘 밤 너희들은 저승에서 부모님과 상봉하게 될 거다. 저놈들 깨끗하게 처리해. 두 경호원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손에 쥔 쇠파이프를 꽉 잡았다. 피가 끓어올랐다. 죽음의 문이 눈앞에 열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오늘 밤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살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내 손에는 마지막 단서, 열쇠와 김 기사라는 이름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서재 안의 공기는 마치 한 번의 숨결에도 폭발할 듯 팽팽하게 압축되었다. 최 회장의 손에 들린 검은 총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었다. 그의 미소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거구의 두 경호원이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생사의 순간 서연이 갑자기 내 손을 꽉 잡고 아주 빠르게 속삭였다. 왼쪽 창문 강. 내가 그 뜻을 미처 이해하기도 전에 서연은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가 온 힘을 다해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1미터가 넘는 높이의 고대 도자기를 걷어찼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지자 최 회장과 두 경호원은 반사적으로 움찔했다. 뛰어요. 서연이 외쳤다. 그 찰나의 틈을 이용해 나는 손에 쥔 쇠파이프로 최 회장의 총을 든 손목을 내리쳤다. 탕! 총알은 천장을 향해 발사되었고 회반죽이 우수수 떨어졌다. 최 회장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 권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반격할 틈도 없이 서연의 손을 잡아 끌고 곧장 발코니로 달려나갔다. 아래는 어두운 정원과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보였다. 2층에서 땅까지의 높이는 약 3미터가 넘어 보였다. 뛰어. 우리 부부는 서로를 껴안은 채 아래의 빽빽한 덤불 속으로 뛰어내렸다. 나뭇가지가 얼굴과 몸을 스쳐 따가웠지만 강가의 부드러운 흙 위로 떨어져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망설일 틈도 없이 나는 서연을 끌고 강가로 미친 듯이 달렸다. 그곳에는 오후에 미리 봐두었던 어부의 작은 배가 정박해 있었다. 저놈들 잡아. 쏴 죽여. 최 회장의 광기 어린 고함이 발코니에서 울려 퍼졌다. 손전등 불빛이 정원 곳곳을 훑었고 개 짖는 소리와 추격하는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강물에 뛰어들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살을 내는 듯했다. 내가 힘껏 배를 강 쪽으로 밀자 서연이 엔진 시동을 걸었다. 털털털 하는 경쾌한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바로 등 뒤로 총알이 수면을 가르며 물보라를 일으키는 순간 배는 앞으로 쏜살같이 나아갔다.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우리는 동이 틀 무렵 잠실의 한적한 선착장에 배를 댔다. 둘 다 물에 젖어 추위와 공포로 덜덜 떨고 있었다. 하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열쇠와 김 기사님에 대한 단서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서연은 열쇠를 보며 감격에 겨워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났어요. 김 기사님 고향이 파주예요. 옛날에 저한테 가족들이 운영하는 목장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매복을 피해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우리는 남은 푼돈을 털어 그날 아침 바로 파주행 버스에 올랐다. 반나절을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우리는 흙길 깊숙한 곳에 있는 김 기사님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김 기사님은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소에게 줄 캣집을 썰고 있었다. 서연을 본 그는 너무 놀라 손에 든 칼을 떨어뜨렸다. 아, 아가씨? 민서 아가씨 맞으십니까? 김 기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늙고 충직한 기사를 껴안았다. 눈물의 상봉이 끝나고 김 기사님은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그는 침대 밑에서 녹슨 쇠상자를 꺼냈다. 우리가 찾아온 열쇠는 상자의 자물쇠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상자 안에는 서연의 아버지, 황 회장의 비밀 장부가 들어있었다. 페이지마다 최 회장의 공금 횡령 내역, 공무원 뇌물 상납 기록, 그리고 회사를 강탈하려는 더러운 계획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사건의 심장이자 최 회장에게 내려질 사형 선고였다.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제게 이걸 맡기셨죠.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가씨가 성인이 되었을 때 꼭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김 기사님은 목이 메어 말했다. 지난 10년간 이걸 지키기 위해 미친 척, 바보인 척하며 숨어 살았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눈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것만 있으면 최태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나는 장부를 굳게 쥐고 결의를 다졌다. 제가 두 분을 서울에 있는 박 변호사님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데 아주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잘 알 겁니다. 김 기사님이 적극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동의했다. 김 기사님은 짚을 싣는 작은 트럭의 조수석에 우리를 태우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트럭은 시골길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정의가 곧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서연은 지쳐 내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최 회장의 잔인함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차가 한적한 사거리를 지날 때였다. 갑자기 옆길에서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이 미친 속도로 튀어나왔다. 그 트럭은 브레이크를 밟을 기미도 없이 마치 강철 괴수처럼 우리 트럭의 정면을 향해 돌진했다. 조심해. 나는 소리치며 반사적으로 서연을 끌어안아 감쌌다. 김 기사님은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었다. 쾅! 끔찍한 충돌음이 울리고 작은 트럭은 공중으로 튕겨나가 몇 바퀴를 구른 뒤 중앙분리대에 처박혔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쇠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찢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독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얼굴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옆을 보았다. 서연은 다리가 좌석에 끼어 있었고 얼굴은 긁혔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지훈 씨, 괜찮아요? 난 괜찮아. 김 기사님은? 나는 운전석을 보았다. 심장이 돋는 듯했다. 운전석 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김 기사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 핸들에 가슴이 짓눌려 미동도 없었다.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비밀 장부가 담긴 쇠상자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것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아저씨,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멀리서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김 기사님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비극은 그 어떤 악몽보다도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닥쳐왔다. 최 회장은 단서를 없애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희망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서울대병원 응급중환자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나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가벼운 뇌진탕을 입어 팔에 깁스를 한 채 가슴에 매달고 있었다. 서연은 다행히 타박상만 입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김 기사님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다행히 그 충직한 기사님의 피로 얼룩진 비밀 장부는 무사했다. 서연은 병원 복도에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다. 너무 울어 퉁퉁 부은 눈은 이제 눈물조차 마른 채 핏발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벽을 멍하니 응시하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비밀 장부를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 멀쩡한 손을 어깨에 얹었다. 서연아, 울고 싶으면 울어. 너무 참지 마. 서연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순하고 인내심 많던 아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연약함은 김 기사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증오의 불길, 잔인할 정도의 결의에 찬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울 만큼 울었어요. 눈물로는 부모님도 김 기사님도 구할 수 없어요. 행동만이 악인이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어요. 서연이 일어섰다. 가녀린 몸에서 이상할 만큼 위험이 느껴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그토록 사용하기를 꺼렸던 블랙카드를 꺼냈다. 오늘부로 김서연은 죽었어요. 이제 흥진그룹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황민서만 남았을 뿐이에요. 서연은 나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퇴원 수속 좀 도와줘요. 우리에겐 안전한 거처와 전문 경호팀이 필요해요. 돈으로 돈과 싸울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카드를 긁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체되었다. 우리는 강남 중심가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옮겼고 사설 경호업체의 24시간 철통 경호를 받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값싼 옷을 입지 않았다.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높게 틀어 올리고 날카롭게 화장을 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다.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가 섞여 나왔고 말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위엄이 넘쳤다. 박 이사님 되십니까? 저 민서입니다. 황태준 회장 딸 황민서입니다.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보며 낯설면서도 경외심을 느꼈다. 불사조가 잿더미 속에서 진정으로 깨어난 것이다. 서연의 변화는 나를 압도했지만 나는 그것이 사나운 늑대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반드시 입어야만 했던 강철 갑오심을 알았다. 서연은 나를 돌아보았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지훈 씨, 당신 아내가 이렇게 무서운 여자가 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이 아프고 힘든 게 두려울 뿐이야. 당신이 여왕이 되든 여장부가 되든 당신은 여전히 나의 서연이야. 나는 당신의 오른팔이 되어줄게. 흥진그룹 부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으로서. 반격이 시작되었다. 과거 최 회장에게 핍박받았던 옛 주주들, 충성스러웠던 직원들이 차례로 서연에게 연락을 해왔다. 최태식의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비밀연합이 결성되었다. 대망의 주주총회는 사흘 뒤로 잡혔다. 김 기사님의 사고 소식과 우리가 병원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분명 최 회장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우리를 찾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가장 큰 위협이 자신의 집안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내가 서연 그리고 변호사팀과 함께 증거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문자의 내용은 나를 경악하게 했다. 지훈 씨, 저 유라예요. 제발 만나주세요. 두 분께 도움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께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나는 문자를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함정일 수 있어요. 유라는 그 인간의 애지중지하는 딸이잖아요. 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택에서 최 회장이 우리를 쏘라고 명령했을 때 계단 뒤에 숨어서 새파랗게 질려있던 유라의 겁먹은 눈빛이 떠올랐다. 아마 그녀에게도 약간의 양심은 남아있을 거야.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했다. 약속 장소는 CCTV가 많고 우리 경호원들이 주변을 장악한 한적한 외교관 단지 근처의 북카페였다. 유라는 커다란 외투와 마스크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나타났다. 그녀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 나는 한때 도도했던 부동산 공주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유라는 수척하고 눈밑은 염했으며 두 손은 계속해서 떨고 있었다. 지훈 씨, 민서 씨, 유라는 차마 우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용건이 뭐죠? 빨리 말해요. 우린 시간이 없으니까. 서연이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다. 유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얇은 화장을 번지게 했다. 죄송해요. 아버지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알았지만 살인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 그날 아버지가 김 기사님을 차로 치라고 명령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는 더 이상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악마예요. 유라는 말하며 가방에서 작고 은색인 USB 하나를 꺼내 우리 쪽으로 밀었다. 여기엔 아버지가 조폭들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랑 제가 아버지 외도 문제 때문에 몰래 아버지 서재에 설치해뒀던 카메라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서 씨 가족을 해치려는 모의를 하는 장면까지 찍혔어요. 서연은 약간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비밀장부가 재정적 범죄의 증거라면 이 USB는 살인과 재산 강탈 음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였다. 왜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러면 당신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는 셈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유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다. 유라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알아요. 제가 불효녀인 거 알아요.
하지만 밤마다 피투성이 꿈을 꾸면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투자금을 받으려고 저를 늙은 밀수업자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냥 아버지의 장기말일 뿐이었어요. 아버지가 더 큰 죄를 짓고 더 끔찍한 벌을 받기 전에 차라리 감옥에 가시는 게 나아요. 말을 마친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다. 저는 오늘 밤 바로 해외로 떠날 거예요. 이건 민서 씨에게 드리는 제 뒤늦은 사과예요. 예전에 어리석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유라의 외로운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졌다. 나는 서연을 보았다. 아내의 눈에 한 줄기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는데 탐욕은 최 회장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 결국 친딸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이 USB와 함께 트로이의 목마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낼 열쇠를 손에 쥐었다. 흥진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까지 이제 1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은 연중 가장 큰 행사로 최 회장이 허황된 프로젝트를 발표해 자금을 조달하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자리였다. 우리의 펜트하우스는 작전 지휘 본부로 변했다. 변호사, 재무 전문가, 그리고 옛 주주들이 밤새워 일했다.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다. 서연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피로 얼룩진 비밀 장부와 유라의 USB에서 데이터를 해독 중인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황 대표님, USB의 데이터는 아주 명확합니다. 10년 전 사고를 조작하라는 최 회장의 목소리와 어제 김 기사님 사고 지시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비밀 장부의 필적과 유령 계약서를 대조해보면 살인 교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합니다. 수석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요. 서연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우리는 단순히 그의 회장직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감옥으로 보낼 겁니다. 그가 제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나는 서연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런 강인함을 얻기 위해 그녀는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서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아주었다. 이것 좀 마셔. 이틀 밤이나 텄잖아. 서연은 우유잔을 들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당신도 피곤할 텐데. 조금 쉬어요. 내일의 시작은 당신이 열어야 하니까. 계획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된 전직 관리자이자 직원들의 위임 지분을 가진 내가 첫 번째로 질의를 시작해 서연이 등장할 무대를 만들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내일 흥진 역사상 가장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나는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김 기사님의 모습, 최 회장의 비열한 미소, 서연의 눈물을 떠올렸다. 마음이 이상할 만큼 고요해졌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내가 빛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빛은 결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낡은 정장을 입었다. 서연이 공장 월급을 쪼개 사주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지금은 명품 정장을 입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 옷을 선택했다. 이것은 내 아내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나를 지켜줄 갑옷이었다. 서연은 내 넥타이를 바로 매주고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가요 우리, 이제 정의를 되찾을 시간이에요. 우리 부부는 손을 꽉 잡고 문을 나섰다. 밖에서는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질서가 곧 세워질 것을 예고하듯 흥진그룹의 정기 주주총회는 얼마 전 내가 사위 제안을 거절했던 바로 그 5성급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에서 열렸다. 오늘 나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돌아왔다. 더 이상 주눅든 직원이 아니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재계의 거물들, 나이든 주주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최 회장은 마치 왕처럼 주재자석에 위엄 있게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건장한 경호원들과 측근들이 도열해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는 비웃음을 지었다.
그 눈빛은 내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소액 주주들을 위한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회의장의 공기는 숨 막힐 듯 팽팽했다. 공허한 개회사와 내가 가짜라는 것을 뻔히 아는 장밋빛 재무보고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다. 최 회장은 우렁차게 선언했다. 주주 여러분, 올해 우리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익의 50%를 제주도 리조트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저의 수건 사업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수많은 손들이 일사불란하게 올라갔다. 모두 그의 편이었다. 최 회장은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 잠깐만요. 내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최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의사봉을 내리쳤다. 박지훈 씨,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야.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발언하는 거지? 경비, 저놈 끌어내. 거구의 경비원 2명이 달려오려 하자 나는 위임장을 높이 쳐들었다. 저는 직원들과 소액 주주들의 지분 15%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태식 회장님,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프로젝트는 사실 당신이 돈 세탁을 하고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위장막일 뿐입니다. 연 회장이 경악으로 술렁였다. 최 회장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쳤다. 무례한 놈. 날 모함하는 거냐? 증거 있어?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정문 쪽에서 날카롭고 위험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다. 더 이상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아내가 아니었다. 오늘의 서연은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눈부시게 빛났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에 모두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서연의 옆에는 막강한 변호인단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함께였다. 최 회장은 얼어붙어 더듬거렸다. 너는 누구냐? 서연은 곧장 무대 위로 올라가 원수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고 황태준 회장님의 외동딸 황민서입니다. 저는 제 가족의 것을 되찾고 저기 앉아있는 살인자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연 회장은 터져나갈 듯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늙은 주주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서구나. 정말 민서가 맞아. 옛날 자기 엄마를 똑 닮았어. 최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떨었다. 거짓말. 황민서는 죽었어. 너는 가짜야. 경비, 저것들 다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무대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에 유라의 USB에 담긴 영상이 나타났다. 서재에 앉아 양주를 마시며 조폭들과 통화하는 최 회장의 모습이었다. 깨끗하게 처리해. 10년 전 사고도 내가 다 막아줬잖아. 이제 그 늙은 기사놈이랑 그 계집애도 똑같이 사라지게 만들어. 다시는 그 낯짝들을 보고 싶지 않아. 이어서 비밀 장부에 적힌 횡령과 뇌물의 내역들이 화면 가득 확대되었다.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다. 분노에 찬 웅성거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조차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흥진이라는 배는 침몰하고 있었고 모두가 독재자 선장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했다. 최 회장은 광기와 절망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장 꺼, 저거 끄라고, 저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최 회장은 소리치며 서연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내가 더 빨랐다. 나는 서연 앞을 가로막고 그를 밀어 넘어뜨렸다. 당신은 졌어, 최태식. 어떤 변명도 당신의 죄를 덮을 수 없어. 나는 평생 돈을 쫓다가 인간성을 잃어버린 그를 연민의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때 경찰청장과 경찰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최태식 씨, 당신을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로 동행해 주시죠. 철컥하는 차가운 수갑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두 손을 묶었다. 아기는 2명의 경찰에게 이끌려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갔다. 서연을 지나칠 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핏발선 눈에는 증오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내년. 아주 잘났어.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뿐이에요. 최 회장은 사기당한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호송차로 끌려갔다. 곧바로 주주총회는 서연의 주재하에 계속되었다. 합법적인 상속인이자 최대 주주로서 서연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새로운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서연은 영광의 자리에 섰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자만심이 아닌 안도감과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가 부모님과 김 기사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주주총회가 끝나자 서연은 내려와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를 와라 껴안았다. 그녀는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결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웃었다. 우리 사이에 고맙긴. 폭풍이 지나간 후 흥진그룹은 재건의 시기에 들어섰다. 서연은 최 회장이 남긴 폐허를 정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녀는 진심과 지혜 그리고 선량함으로 일하며 점차 직원들과 파트너들의 신뢰를 되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내게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지훈 씨, 부사장 임명장이에요. 서명해 주세요. 당신이 그룹을 관리하는데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흥진을 더 크게 키워요. 나는 임명장을 보았다. 그 위에 적힌 연봉과 권한은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숫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 서연은 놀랐다. 왜요? 당신은 능력도 있고 큰 공을 세웠잖아요. 모두가 당신을 지지하는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발코니에 새로 심은 장미 화분을 바라보았다. 알아? 지난 시간 동안 비정한 비즈니스 세계를 겪으면서 나는 내가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나는 계산과 수천억짜리 숫자, 사교 파티와는 맞지 않아. 너무 답답해. 나는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옛날에 내 꿈은 사장이 아니었어.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낡은 종이 냄새를 좋아하고 조용한 걸 좋아해. 나는 작은 책방 평화로운 북카페를 열고 싶었어. 그곳에서 천천히 살면서 좋은 손님들과 대화하고 매일 저녁 당신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싶어. 서연은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했다. 내 본성이 소박하고 진솔한 가정적인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당신이 손해잖아요. 사람들이 회장 남편이 책이나 판다고 수군거릴 텐데. 서연은 망설였다.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나는 웃었다. 행복은 우리 것이지 남보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책방 사장님하고 당신은 그룹 회장님에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들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내 아내의 그늘에 숨고 싶지 않아. 비록 내 아내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내 두 발로 서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서연은 나를 꼭 껴안고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미안해요. 내 생각을 당신에게 강요할 뻔했어요. 당신을 응원할게요. 당신이 즐겁다면 무엇이든 해요. 제가 번 돈으로 당신 창업에 투자해 줄게요. 아니야. 나도 모아둔 돈이 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큰일이나 신경 써. 나는 그녀를 놀렸다. 그렇게 나는 권력으로 가득 찬 부사장 자리를 거절하고 본래의 나 자신, 소박한 박지훈으로 돌아왔다. 나의 결정에 많은 사람이 놀랐고 어떤 이들은 나를 어리석다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평화로웠다. 1년 후 서초동의 한적한 골목길,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나의 평안 서점은 책을 사랑하고 고요함을 찾는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서점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원목으로 꾸며져 아늑했다. 향긋한 커피향과 새 책의 종이 냄새가 어우러져 누구든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가 책장을 닫고 있을 때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렸다. 사장님, 아이스라테 한 잔요. 나는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입가의 미소는 20살 시절처럼 풋풋하고 발랄했다. 매일 오후 아무리 바빠도 서연은 잠시 짬을 내 서점에 들렀다. 창가 구석에 익숙한 자리에 앉아 내가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내가 문 닫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퇴근했다.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사장님의 키스는 덤입니다. 나는 커피를 내어가며 장난을 쳤다. 서연은 킥킥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고 나를 옆에 앉혔다. 오늘 손님 많았어요? 그럭저럭. 아침에 은퇴하신 어르신 몇 분이 오셔서 역사책을 사가셨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느라 즐거웠지. 아, 당신이 좋아할 만한 미술사 책도 새로 들어왔어. 우리는 창밖으로 느리게 흘러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황금빛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더 이상 음모도 총성도 협박도 없었다.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남았다. 지훈 씨. 서연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생각해봤는데 몇 년만 더 일하고 회사가 안정되면 후임자 찾아서 조기 은퇴하려고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 책 파는 거 돕고 꽃도 심고 우리 아이도 낳아요. 가슴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이야? 그 화려한 자리를 버릴 수 있겠어? 화려하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모든 풍파를 겪고 나니 깨달았어요. 명예와 부는 모두 뜬구름 같은 거라는 걸. 그 권력의 블랙카드도 당신과 함께 먹는 따뜻한 저녁 한 끼를 사주지 못하고 당신 어깨에 기댈 때의 평온함을 주지 못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조강지처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늘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대신 시련을 이겨낸 진실하고 굳건한 사랑을 주었다. 응, 우리 아이 많이 낳자. 아침에는 내가 책 읽는 법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당신이 꽃 심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이 세상에 당신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셈이야. 노을이 지며 작은 서점을 보랏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일어나 문 앞에 크로스티 팻말을 걸었다. 우리 부부는 가난했던 시절부터 함께해온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북적이는 인파 속으로 합류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있는 집으로 피와 눈물로 지켜낸 평화로운 보금자리로.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가장 완벽한 결말이었다. 웅장한 성이 아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부부의 의리가 담긴 마음속에서 맺어진 결말.